안녕하세요. 마음을 담다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출판사 빌리버튼에서 펴낸 체드 르진느의 걱정이 많은 사람을 위한 심리학 수업입니다. 이 책은 걱정으로 인한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걱정을 더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제2장 내 마음이 걱정에 잠식되지 않게 중에서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통제할 수 없는 미래, 그리고 걱정을 멈추게 도와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을 삶의 한 부분처럼 여기며 살아간다. 그러나 왜 걱정을 하며 살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제는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며 걱정함으로써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들을 예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인생에서 걱정은 정말 꼭 필요할까? 아니, 걱정이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걸까?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걱정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어느 정도는 유용하다고 믿는다. 여러분도 걱정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면 당장 변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지금부터 걱정에 대한 가장 흔한 믿음들과 그 진실에 관해 알아보자. 많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걱정과 혼동한다.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사람들은 걱정을 하면서도 자신이 매우 유용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걱정이 심한 사람들은 걱정을 덜 하는 사람에 비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비효율적인 걱정과 효율적인 계획 세우기 및 문제 해결 과정을 비교하여 이 둘을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걱정이란 불안과 연관된 사고작용으로서 본래 비효율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걱정이 어떤 도움을 주나요? 라는 질문에 걱정은 제게 강한 자극을 주거든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연구자들의 주장은 정반대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걱정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제한된 행동 반응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과도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결단력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집착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현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과 수행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걱정이 미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걱정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개인의 내면적인 노력으로 주로 말뿐인 시도로 끝난다. 오랜 연구 결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불확실한 요소를 참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불확실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쓴다.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믿음이 있다. 미리 걱정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마법의 사고방식이라고 부른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지만 그것과 걱정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걱정을 통해 앞날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아무 소득도 없는 헛수고에 불과하다.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해결책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더 큰 문제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미래의 불확실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에 필요한 행동에 집중함으로써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리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미래는 통제할 수 없다. 걱정의 주된 내용은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위협하는 문제들이다. 실제로 인간의 몸은 위협을 인식하게 되면 걱정이나 불안이라는 형태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방어 본능이지만 반복되는 걱정을 통해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문제들이나 부정적인 결과를 떠올리다 보면 결국에는 몸도 지치게 된다. 물론 걱정은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걱정을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긴장하기 때문에 신체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반복되면 만성적인 근육통, 고혈압, 스트레스 같은 다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변화를 추구하려면 무엇보다도 걱정과 불안의 성격을 파악하고 불안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불안은 삶의 자연스러운 형태일 뿐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다. 불안은 위협을 느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과정에서 신체는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할 준비를 하는데 바로 그때 불안은 우리 몸의 일련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를 가리켜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한다. 교감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투쟁 도피 반응의 기원은 인류가 맹수들과 가까이 살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글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살았던 초기 인류의 삶을 떠올려보자. 그들 주변의 다양한 소리와 냄새는 인간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안도감을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위협적인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원시인이 정글 숲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가정해보자. 잽싸게 뒤돌아보니 풀숲 사이로 재빠른 움직임이 보인다. 잠시 후 숲풀 사이로 노란 섬광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원시인은 움직임을 감지하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이 노란 섬광을 호랑이로 인한 위협 신호로 해석하고 재빨리 신체의 다른 기관에 경고 신호를 보낸다. 뒤이어 아드레날린이라는 화학 성분이 다른 신체 부위로 경고 신호를 전달하고 이는 신체 내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면 심장은 더 빠르고 강하게 뛰기 시작하며 혈압도 올라간다. 팔을 움직이는 큰 근육과 발을 움직이는 큰 근육에 혈액이 공급되고 팔다리의 많은 근육이 모종의 행동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바짝 긴장하게 된다. 그러는 동안 피부 표면과 손가락 및 발끝을 흐르는 혈액은 몸 안쪽으로 몰리고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손끝이 얼얼해지며 발이 차가워진다. 만에 하나 호랑이에게 물리더라도 출혈 과다로 죽는 일이 없도록 신체가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다. 천천히 내쉬었던 호흡은 점차 빨라지다 가슴이 들썩거릴 정도가 된다. 이는 근육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호흡은 불행하게도 어지럼증을 일으키고 몸 안에 뜨거운 열을 발생시킨다. 만약 그가 어디론가 달리지 않는다면 증상은 더욱 심해진다. 한편 눈동자는 자신의 탈출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커지면서 많은 빛을 흡수한다. 또한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땀은 열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몸을 미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쉽게 잡히지도 않을 것이다. 원시인은 호랑이를 피해 주랭랑을 치든 아니면 맞서 싸우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춘다. 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행동으로 옮겼고 노란 섬광의 정체가 실제로 호랑이였다면 투쟁 도피 반응은 적절하다. 반대로 노란 섬광이 알고 보니 새끼 고양이였다면 이러한 반응은 그에게 창백한 얼굴빛과 긴장, 땀으로 범벅된 불결함만을 남겨놓는다. 현대판 투쟁 도피 반응. 이제 인류는 더 이상 길에서 맹수를 만나지 않지만 우리의 신체는 위협을 느끼면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와 같은 반응이 필요한 순간도 있다. 길을 건너려고 커브를 도는 순간 자신을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하고 있는 버스 한 대를 발견했다고 하자. 바로 그 순간 재빨리 뒤로 한 발짝 물러날 수 있는 것은 투쟁 도피 반응 덕분이다. 하지만 돌진하는 버스나 호랑이가 아니라 마감일을 놓치거나 상사 앞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연관 보고서를 작성하고 복잡한 질문에 조리 있게 대답하거나 잊지 않고 가게에서 우유를 사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신체적인 반응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를 위협하는 일의 대부분은 투쟁 도피 반응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불안은 여전히 원시시대와 같은 신체적인 반응을 만들어내며 현대인들은 긴장을 해소할 만한 기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반복적인 자극을 받으며 살아간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근육통, 불안감, 집중력 저하, 만성피로, 불면증, 자주 화를 내는 성격 등 만성적인 긴장과 연관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투쟁 도피 반응은 외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발생하는 반응이다. 이 반응에는 뭔가 해야겠다라는 욕구가 숨겨져 있는데 욕구의 아래에는 자신의 주위 환경을 제어하겠다는 본능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걱정을 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본능은 문제가 된다.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대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앞날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걱정을 멈추게 도와주는 방법들. 최근 들어 만성적인 걱정과 범불안 장애에 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도 매우 활성화되어 지난 몇 년간 지나친 걱정과 범불안 장애를 효과적으로 치료한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에 따라 치료 접근 방법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경우 한 가지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동원하여 걱정과 연관된 여러 증상들과 걱정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생각들, 범불안 장애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투쟁 도피 반응을 치료한다. 첫 번째, 이완 훈련. 범불안 장애를 가졌거나 걱정이 많은 사람들도 투쟁 도피 반응을 인식하고 그 수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면
불안과 연관된 신체적인 증상을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다. 이완 훈련은 호흡과 근육 이완의 두 가지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투쟁 도피 반응이 시작되면 호흡이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긴다. 불안해할 때의 호흡과 긴장을 완화시키는 호흡을 구분해야 한다. 호흡하는 방법을 의지에 따라 바꿀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긴장이 발생하는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근육 긴장도 마찬가지다. 근육이 바짝 긴장하게 되면 뇌뿐만 아니라 신체도 함께 위기 모드로 바뀐다. 이런 상태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만약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익히면 뇌에 위기는 없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완 훈련은 만성적인 과민 반응과 연관된 신체적인 문제들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매우 막연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걱정하는 과정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두 번째, 인지치료. 인지치료는 걱정을 이루는 구체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춘다.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을 강조하는 것이다. 불안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개인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인지치료에서는 머릿속에 있는 두려운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하고 글로 적어보라고 한다.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요즘 몸에 기력이 없다. 혹시 암이라도 생겼으면 어떡하지? 라고 적을 것이다.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는 생각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걱정이 줄어든다. 종이에 적힌 걱정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각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고민거리에 다소 현실감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 후 고민거리에 논리적인 오류는 없는지, 왜곡된 사실은 없는지 평가해 본다.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왜곡된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바로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거나 재황화해 생각하는 것이다. 일이 잘못될 거야.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와 같은 가능성의 과대평가는 가장 흔히 생각하는 생각의 오류다. 예를 들어 매우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으며 심지어 그 동네에는 강도가 들어온 적도 없다고 해보자. 그런데도 깜빡하여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했을 때면 자신의 집이 털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한다. 비행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잘못해서 다른 비행기와 충돌할까봐 몹시 걱정한다. 사실 비행기가 충돌할 확률은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낮은데 말이다.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일들을 미리 떠올리며 안절부절 못한다. 그들은 실제로 예상했던 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걱정을 했기 때문에 방어가 되었다는 믿음을 떨치지 못한다. 결국 걱정하는 횟수만 계속 증가할 뿐이다. 재황화는 인지치료사들이 쓰는 전문 용어로 극단적인 결과를 예상하거나 운이 나쁜 상황을 하나의 재앙으로 보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말한다. 한 예로
우리 아이가 받아쓰기에서 나쁜 점수를 받는다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가 힘들어질지도 몰라 라며 걱정하는 아이의 엄마를 들 수 있다. 이 외에 이 비행기를 놓친다면 환승 비행기도 놓치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일정은 모두 어그러지고 결국 이번 여행은 망치고 말겠군 이라고 생각하는 여행객도 마찬가지다. 과대평가하거나 재앙화한 왜곡된 생각에 반대 주장을 펼쳐보라. 가능성을 과대평가할 때 생각은 사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가설에 가깝다. 머릿속의 생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판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증거를 검토하여 자신의 생각에 도전을 시도해 본다. 또한 불안해하는 상황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 재앙화와 같은 왜곡된 사고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걱정거리를 소재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기를 권한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 될지 정확하게 평가하고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파악해 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지치료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지치료는 환자가 사건을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결국엔 그렇게 되고 말 거야. 얼마나 끔찍할까.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라며 손가락질할 테고 나는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능성은 적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 하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여파도 오래가지 않을 거야. 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인지치료의 목표다. 인지치료를 통해 만성적인 걱정이 어느 정도 나아질 수는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자신의 생각이 왜곡되어 있거나 비이성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인지치료의 장점은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각 사이에 일정한 거리감을 형성시키고 그 생각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데 있다. 세 번째,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기. 걱정 노출은 상당히 새로운 방식의 치료법으로 걱정과 관련된 불안의 수위를 낮추는데 꽤 효과적이다. 걱정 노출은 개인이 안고 있는 여러 걱정 사이에 공통된 주제를 파악하고 걱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훈련한다. 주제와 관련하여 최악의 결과를 미리 상상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25분에서 30분에 걸쳐 최악의 결과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불안은 점점 증가한다. 30분 정도 지나면 최악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상황들을 떠올려 본다. 이런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면 대부분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느꼈던 불안의 정도가 많이 감소하는 경험을 한다. 한 주제와 관련된 생각들을 떠올렸을 때 더 이상 불안이 느껴지지 않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간다. 네 번째, 걱정돼서 하는 일들 그만두기. 이 치료법은 걱정과 관련된 행동들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 약정을 지나칠 정도로 자주 체크한다거나 연인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사랑을 확인하는 등의 행동 경향을 보인다. 확인하고 나면 당장은 불안이 해소될지 모르지만
평생을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 앞으로 닥칠 부정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믿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이 그토록 예방하려 했던 부정적인 결과들이 사실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5번째, 삶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전략 배우기. 만성적인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 해결, 계획 세우기, 시간 관리, 자기주장과 같은 분야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 문제점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 불안해한다. 그들은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이나 목표가 분명하더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임무를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일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목표만 떠올려도 불안이 동반된 걱정이라는 형태의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시간을 분배하고 조정하는 데 매우 미숙하기 때문에 분명한 계획을 세웠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만성적인 걱정에 시달리는 마지막 이유는 타인에게 아니라고 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책임을 위임하거나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많은 심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다. 6번째, 수용 전념 치료가 무엇일까? 수용 전념 치료는 다양한 심리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신건강 연구기관과 기초심리학에 따르면 변화를 강조하는 치료 방법은 그 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한다. 점점 더 많은 이론가와 치료사들이 문제가 되는 감정이나 생각을 다룰 때 수용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용과 깨어있음은 수세기 동안 동양 철학의 핵심이었다. 현대 심리학자 칼 로저스 역시 수용의 힘을 강조해왔다. 수용 및 변화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연구 성과로는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있다. 이 변증법적 행동치료와 함께 수용 전념 치료는 수용과 변화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수용과 깨어있음에 기초를 둔 접근 방식은 불안, 억압, 약물 남용, 섭식장애, 외상, 부부간의 문제, 성격장애를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용 전념 치료는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리고 현재의 순간에만 집중하며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일관된 행동에 전념하도록 유도한다. 수용과 변화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치료법으로 어렵지만 가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생각과 감정을 수용하는 것이다. 수용 전념 치료를 활용하면 만성적인 걱정이 발생하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불안한 감정과 생각들을 받아들여 현재에 더욱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아울러 진정 원하는 삶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7번째, 한 걸음씩 나아가기. 만성적인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이완, 걱정인식,
노출과 같은 치료법을 수용 전념 치료의 방법들과 혼합하여 한 단계 한 단계씩 제시한다. 수용과 깨어있음을 배우기에 앞서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통제가 지닌 모순을 비롯해 걱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들을 문제없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다음에는 수용 전념 치료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하고 통제의 대안으로 수용과 깨어있음을 다룰 것이다. 걱정은 말뿐인 행동으로 우리를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분리시키지만 깨어있음은 우리를 다시 현실로 되돌려주고 수용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다 보면 계획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살아내느라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